여러분, 최근에 중동에서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확전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 판이었죠. 맞아요. 그때 시장 반응이 어땠냐면 코스피는 무려 12%가 폭락했고요. 기술주 상징인 미군 나스닥도 한 3% 빠졌거든요. 사실 주식은 그렇다 쳐도 더 충격적인 건 금이었어요. 그렇죠. 전쟁 나면 무조건 오른다던 그 궁극의 안전자산인 금조차도 4.2%나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트코인이죠. 네네. 이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13%가 막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막 진리처럼 믿어왔던 위기엔 금, 평화엔 주식, 이런 금융시장의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룰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왜 지정학적 위기에서 주식과 금은 던져졌는데 암호화폐는 폭등했는지,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에 막 재편되고 있는 국가별 결제망 전쟁, 또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까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게 사실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화폐와 자산에 대한 인류의 패러다임이 그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뒤에 어떤 논리랑 또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지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그 전쟁 발발 직후에 기이한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죠. 전통 자산들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한 건가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착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어떤 구조적 차이 그리고 실용성 때문입니다. 먼저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기계적인 차이를 보셔야 하는데요. 기계적인 차이요? 네, 지정학적 위기, 특히 이번 이란 사태 같은 군사적 충돌은 보통 주말이나 금요일 밤처럼 기존 금융시장이 문을 딱 닫았을 때 발생하거나 격화되거든요. 하긴 주말에는 시장이 멈춰 있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주말 내내 굳게 닫혀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그 공포와 매도 심리가 주말 내내 막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 개장벨이 울리는 순간 개파락으로 그냥 터져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파락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억눌려 있던 공포가 댐 무너지듯 쏟아진다는 거네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1년 365일 단 1초도 안 쉬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저도 보니까 공습 소식 전해진 직후에는 비트코인도 한 3%에서 5% 정도 순간적으로 훅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직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기 자금들이 실시간으로 싹 유입되면서 그 하락분을 바로 소화해버리던데요. 네, 실시간으로 방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며칠째 공포를 꾹꾹 눌러담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일종의 압력밥솥이라면 비트코인은 공포라는 압력이 찰 때마다 실시간으로 김을 쫙 빼주고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받는 실시간 밸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와, 압력밥솥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그 실시간 밸브라는 메커니즘이 가격 방어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 절박하다고요? 이번 사태 중심에 있던 이란의 내부 경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란이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막 40%, 60% 이러니까요. 맞아요. 자국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사실상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요. 게다가 전쟁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인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외환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버리거든요. 와, 내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어도 그게 휴지 조각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정부가 그 통장을 언제 닫아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청났겠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죠. 만약에 제가 이란 자산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때요. 전쟁이 터져서 당장 가족들 데리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막 그 무거운 금괴를 트렁크에 싣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국경 검문소에서 군인들한테 싹 다 압수당하거나 아니면 뇌물로 바쳐야 할 게 뻔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리적 자산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죠. 금은 무겁고 눈에 띄고 또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물리적 법칙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그거요?
네, 무거운 금괴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12개나 2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시드 구문, 즉 개인 키만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 외우고. 네, 국경 넘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더라도 안전한 국가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 단어들만 탁탁 입력하면 수억, 수백억 원의 자산이 완벽하게 내 눈앞에 복원되는 거죠. 진짜 머릿속에 자산을 넣고 국경을 넘는다, 이거는 투자를 넘어서서 그냥 생존이네요. 저도 소스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이번 위기 때 이란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막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온체인 데이터가 명확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거래소라는 플랫폼 자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금고로 돈을 피난시킨 거잖아요. 결국 13% 상승이라는 게 단순한 투기가 아니 그 극단적 리스크 상황에서 이동성과 가치 보존을 동시에 해주는 생존 수단으로 채택된 결과군요. 정확합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국가 경제랑 검열로부터 자기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작동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논의를 한 단계만 더 확장해 보면요. 이 생존을 위한 우회로를 개인들만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들도 찾고 있다. 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된 국가들 역시 국가 단위의 탈출구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 단위의 탈출구. 이게 이번 소스에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경제 우회하려고 코인을 쓴다면 반대로 국가 자체가 글로벌 금융망에서 숨통이 끊어질 위기면 어떻게 할까? 그 답을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 글로벌 결제망에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대외 무력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찬성률이 무려 96.2%였어요. 와, 96%면 거의 만장일치네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쫓아낸 거. 그거 정면 돌파라는 거죠. 그렇죠. 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됐다는 건 사실상 국제무역에서 돈이 오가는 혈관이 끊겼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 금이나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 금은 너무 느리고 제재 위험도 크고 위안화도 달러처럼 다 받아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국경도 없고 미국 허가도 필요 없는 블록체인을 끌고 들인 건데 저기서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5개 화이트리스트 코인 명단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트론 이렇게 딱 5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국경 간 결제, 국제 송금 하면 코인 시장에서는 무조건 리플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거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제에 제일 적합해 보이는 리플이 이 명단에서 아예 쏙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국가 단위 결제망 전략에서 기술보다 그 지정학적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단순히 빠르고 수수료 싸다고 국가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플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 랩스라는 아주 명확한 민간 기업이 주도하거든요. 대표가 누군지 회사가 어딘지 세상이 다 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러시아가 리플을 핵심 무역 결제망으로 써서 막 수십억 달러를 굴리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가 당장 샌프란시스코 리플 본사 찾아가서 니네 러시아 송금 당장 차단해.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멱살 잡고 흔들 수 있는 실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검열 저항성이 약한 거예요. 반면에 명단에 있는 솔라나를 보시죠. 이것도 미국 기반 개발자들이 만들긴 했지만 네트워크 작동은 전 세계 수많은 노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거든요. 특정 회사 스위치를 내린다고 멈추는 게 아니군요. 네. 미국 정부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거래 정지시키고 싶어도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분산 구조인 겁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이 특성을 전략적으로 고른 거예요. 그럼 명단에 있는 트론의 존재감도 확 이해가 되네요. 트론 네트워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가 제일 활발하게 이동하는 고속도로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소스 보니까 하루에 무려 12억 달러가 트론 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검열받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대한 지하 파이프라인을 뚫은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건 러시아가 이걸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냥 막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기관 같은 적격 투자자들 중심으로 아주 제한된 라이선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국가 통제하에 두려고요? 그렇죠. 과거에 코인 탄압했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미국 스위프트는 피하되 이 새로운 망은 철저하게 러시아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런 고도의 수싸움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현실적인 반론 하나 제기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국가가 비트코인 도입했던 사례들 봤잖아요. 네, 봤었죠. 그때도 막 대단한 혁신인 것처럼 발표했는데 결국 실생활 인프라도 없고 변동성 때문에 흐지부지 실패했잖아요. 러시아도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니까 홧김에 우리 암호화폐 쓴다 이렇게 엄포만 놓고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란 무역의 10배가 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진짜 이걸 무역 대금으로 쓸 인프라가 있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엘살바도르는 개인들의 일상 결제, 커피 사 마시는 소액 결제부터 억지로 탑다운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거고요. 아, 결이 다르다. 네, 러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는 햄버거 결제가 아니라 거대 기업 간의 원자재 수출입 대금 결제, 그러니까 명확한 도매용 목적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가격 변동성 피하려고 앞서 말한 트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즉각적인 환전 시스템을 쓰거든요. 아, 변동성 리스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예 없애버리는군요. 맞아요. 이미 러시아 주요 수출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들이랑 테더로 결제해온 암시장 인프라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걸 국가가 양성화하는 거니까 실행력이나 파급력은 엘살바도르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진짜 거대한 경제전쟁 현장이네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제재를 피하려고 코인을 금융 무기로 쓰고 있다면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이제 미국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미국의 반격 전략을 담은 소스들 보니까 진짜 무슨 SF 영화 같았어요. 특히 하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거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돌리면서 네트워크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요? 아니 군대가 왜 비트코인을 건드려요? 이 대목이 이번 분석에서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군이 코인 채굴에서 국방비 벌려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설마요. 전기세가 더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우리는 소프트워, 그러니까 SOFTWAR, 소프트워라는 아주 중요한 안보 전략 이론을 봐야 합니다. 과거 전쟁은 무기 동원해서 영토 지키는 하드워였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 방어가 국가 안보의 1순위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노드 돌린다, 해시 파워를 제공한다 이러면 그냥 컴퓨터 팽팽 돌려서 암호 풀고 비트코인 보상받는 거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아시죠? 근데 이 연산력의 집합체가 군사적 관점에서는 어떤 방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의 그 작업 증명 방식은 엄청난 양의 전기랑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서 장부를 기록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이 장부를 해킹하려면 전 세계 노드들의 총 연산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해요. 아, 물리적으로 뚫을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방어벽이죠. 만약에 적국의 EMP 공격이나 대재앙으로 미국의 통신망이나 결제 서버가 다 마비되는 블랙아웃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전산망 다 날아가고 난리 나겠죠. 예, 기존 은행은 다 멈추는데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랑 위성으로 연결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혼자 계속 살아 숨쉬면서 거래를 증명해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국가 기능 마비될 때 최후의 보루로 작동할 비접촉식 방어 체계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쳤네요.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국가를 방어하는 수단이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에서 그 사이버 공간에 절대 뚫리지 않는 장부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이런 군사적 접견 말고도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랑 그 페이팔 마피아 출신 거물들이 주장하는 중국 견제론, 이것도 엄청 흥미로웠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중국 경제를 공격할 수 있다고요?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가 개인 자본 이동을 억압하는 통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도 부유층들은 달러로 돈 빼돌리고 있고 매달 수백억 달러 국부가 유출되고 있단 말이죠. 돈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우리 비트코인 합법적 전략 자산으로 품을게, 투자 제도 잘 만들어줄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중국 안에 억눌려 있던 돈들이? 네, 그 통제를 피해서 국경 없는 비트코인을 타고 가장 유동성이 큰 미국 시장으로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관세 뜨린다고 시끄럽게 싸울 필요도 없이 중국 핵심 자본을 미국 품으로 쪽 빨아들이는 거네요. 완벽한 금융 흡수 전략이죠.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최근에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서클, 그 USDC 대표가 한국 와서 은행이랑 거래소 임원들 만났던 것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네, 단순한 영업 된 게 아니죠.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결제망 혈관 깊숙이 꽂아 넣으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움직임이었네요. 맞습니다. 결제망 뺏기면 국가 화폐 주권도 내주는 거거든요. 서클의 행보는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이어가려는 선봉장 역할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전쟁이라는 위기 뒤에서 러시아는 스위프트 우회할 지하 결제망을 막 파고 있고 미국은 국방부랑 실리콘밸리 동원해서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통째로 먹으려는 무슨 3차 대전급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제일 현실적인 질문으로 와보죠. 그래서 전쟁 포연이 좀 거치고 나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 지형이랑 비트코인 전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데이터는 뭘 가리키고 있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소스 보시면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뚜렷한 양수, 초록불을 켜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요? 네, 미국 거대 기관들이 글로벌 평균 가격보다 돈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비트코인을 막 공격적으로 긁어 모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미 100만 개 넘는 코인이 미국 금융권 금고로 싹 흡수됐다는 거예요. 100만 개요?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 끝인데 잃어버린 거 빼고 뭐하면 유통 물량 훨씬 적잖아요. 100만 개가 제도권으로 영구 흡수됐다는 건 엄청난 공급 쇼크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쇼크죠. 블랙홀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이거 정책 리스크 좀 해소되면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참전할 거란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들에다 두들겨 맞았던 때랑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법적 테두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ETF라는 거대한 제도권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애플이나 아마존이 자기네 생태계 안에서 쓸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그 담보물로 미국 국채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쟁여두는 겁니다. 와, 그럼 기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프리랜서가 한국 기업 원고료 받을 때 예전엔 스위프트 거치고 수수료 떼이고 며칠 걸렸잖아요. 네, 엄청 불편했죠.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애플코인으로 실시간 전송받고 동네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띡 결제하는 세상이 오는 거네요. 빅테크가 그냥 지구상에서 제일 큰 중앙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블록체인이 투기 수단을 넘어서 전 세계 가치 이동의 기반 시설이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오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대한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로서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엄중한 경고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호재가 넘치는데 경고를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거대 자본이란 기관들이 이 판에 들어왔다는 건요. 절대 평범한 개미들한테 쉽게 자리를 안 내준다는 뜻입니다. 아, 쉽게 돈 벌게 안 둔다. 네, 나무를 아주 거칠게 흔들어서 잎사귀에 붙은 개미들 다 떨어뜨린 다음에야 가격을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막 14만 달러 돌파해서 다들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아무 악재도 없는데 순식간에 9만 달러로 수직 낙하시켜버리는 그런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될 겁니다. 와, 멘탈 털리겠는데요? 기관들은 자금력으로 그 변동성 철저히 이용할 거고 멘탈 약한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물량 다 던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향이 아니라 피말리는 심리전을 걸어온다는 거군요. 게다가 빅테크 들어오면 비트코인 말고도 막 수만 개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제2의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서 쏟아질 텐데 그럼 청취자분들은 이 타도를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수많은 프로젝트가 막 단기 수백 % 수익률로 유혹하겠지만 결국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종착지는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 생태계 전체 성장을 추종하는 일종의 지수펀드이자 무너지지 않는 근원 자본이 된 거거든요. 아,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의 지수펀드다. 오늘 분석을 완벽하게 묶어주는 통찰이네요. 개별 잡코인들 옥석 가릴 자신 없으면 거대 자본이 나무 흔들 때 안 떨어지게 그냥 제일 무겁고 튼튼한 대장주 뿌리 꽉 잡고 있는 게 훨씬 낫겠군요. 맞습니다. 변동성의 장막 너머에서 진행되는 구조적인 채택 흐름, 이걸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이 혼돈의 늪을 헤엄쳐 왔습니다. 오늘 임무 다시 상기해보죠.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가 생존형 디지털 금고로 작동했고 러시아는 스위프트를 우회하려고 이걸 썼죠. 네, 미국은 또 소프트워어로 방어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전쟁 이후 빅테크가 합류하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지수펀드로 진화할 거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가격 등락이 아닙니다. 화폐 권력이 국가에서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돈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총칼로 보증하는 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만 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보증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원화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에 따라 애플 코인이나 아마존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머지않은 미래죠. 화폐 주권이 거대한 IT 기술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세상. 여러분의 지갑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통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딥다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